한 여자아이가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은금아, 정신 차려.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슴을 움켜쥔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입가에 최대한 힘을 주며 미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옆에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이 고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리이금입니다. 올해 17살이고 북한 함경북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은금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은금이는 14살이고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은금이의 병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금이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을 헐떡였고 밤이면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 앓았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큰 수술을 할 만한 병원도 의료기술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고 퇴근 후에는 밭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금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약값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은금이는 자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희금아, 아빠가 약속할게. 은금이를 꼭 살리겠다. 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안아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은금이의 상태는 나빠졌고 아버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습니다. 희금아, 아빠가 한국에 가려고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탈북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은금이를 살릴 수 있어. 거기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잠든 은금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저와 은금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가 꼭 좋은 소식을 전할게. 그때까지 은금이 잘 부탁해.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지만 등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매일 밤 저는 은금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기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은금이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진실을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고 밤마다 몰래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금이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희금아, 아빠가 잘 도착했어. 이제 곧 너희들 데리러 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금도 받았지만 은금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아빠가 돈 모으는 대로 브로커 비용 보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특히 은금이를 위해 고된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탈북을 결심한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도 곧 그 길을 따라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은금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은금이는 그날도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꼭 그 길을 따라가리라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장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은금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했고 밤에는 은금이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한 것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덕분에 브로커 비용의 절반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히그마.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습니다. 우리도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크게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은금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보셨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언니로부터 탈북 경로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의 소개로 장미란이라는 여성 브로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금이에게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금이는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거기 가면 나 나을 수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나을 수 있어. 떠나기로 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속삭이셨지만 어머니의 손도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은금이의 약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달러를 허리춤에 감췄습니다. 어머니는 은금이의 상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 응급약도 챙기셨습니다. 장미라는 우리를 자정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30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요. 장미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은금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용감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살던 집이 달빛 아래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히그마, 앞만 보고 가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미 내려졌고 이 길의 끝에는 아버지와 은금이의 왕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미라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은금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질 때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은금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장미란의 안내로 우리는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과 희망이었습니다. 은금이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걸었고 저는 동생의 등을 계속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은금이를 번갈아 업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첫 번째 은신처예요. 장미란의 말에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낡은 폐공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 머물러야 해요. 국경 경비가 느슨해질 때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장미란의 설명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공장 안은 춥고 습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담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은금이는 추위에 떨었고 저는 동생을 안아 체온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은금이의 이마를 만지며 열이 오르지 않는지 살피셨습니다. 언니야. 은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빠도 만나고 좋은 병원에도 갈 수 있어. 제 말에 은금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장미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준비하세요. 저는 은금이를 깨웠고 어머니는 서둘러 짐을 챙기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발소리 하나에도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장미란은 앞장서서 길을 살폈고 우리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은금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용감하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저기가 국경이에요. 장미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철조망은 마치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리세요. 장미란의 날카로운 속삭임에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금이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은금이의 입에서 기침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은금이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꼭 잡아요. 장미란은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은금이의 손을 잡고 철조망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동생의 옷이 철조망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한 뼘 한 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닌 탈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장미란은 우리를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동을 준비할 거예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은금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은금아.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은금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장미란이 재빨리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곧 은금이의 호흡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금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은금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장미란은 우리를 중국 내륙의 한 폐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지나 들어선 공간은 넓었지만 음산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구석구석에는 낡은 기계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분간 여러분의 은신처가 될 거예요. 장미란은 공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담요 몇 장과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 구석에 있어요. 절대 낮에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은금이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이동을 한 탓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동생의 이마에 찬물을 올려주었고 어머니는 한시도 은금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장미란은 매일 은금이를 위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구한 거예요. 심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폐공장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같은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김철수 아저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매일 밤 우리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픈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금이도 곧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우리는 숨을 죽여야 했고 창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한 번 가는 것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언니, 나 아빠가 보고 싶어. 은금이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곧 아빠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폐공장 밖에서 순찰 차량의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은금이는 제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재빨리 모든 불을 끄고 우리를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장미란의 속삭임에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순찰 차량의 불빛이 창문을 비추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장미란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 말을 듣자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나날들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금이의 상태도 조금은 호전되어 있었고 이제는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희금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야. 어머니는 짐을 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라오스만 통과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도 은금이의 수술도 이제 정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우리를 라오스 국경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열대의 습한 공기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은금이는 힘들어했지만 꿋꿋하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곳은 순찰이 특히 심한 구역이에요. 장미란의 말에 우리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습니다. 정글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낯선 동물 소리들이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은금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언니, 나 가슴이 너무 아파.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등에 은금이를 업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에서 길을 살피고 저는 은금이를 업은 채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으세요. 장미란이 우리를 덤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순찰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은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동생의 입을 살며시 막았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은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금이는 제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옆 수풀에서 들개 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순찰대원들은 들개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여기 들개떼가 있다. 한 순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들개들은 순찰대원들을 향해 지저대며 달려들었습니다. 순찰대원들은 당황한 듯 차로 달려갔고 들개들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지대예요. 장미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은금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씨. 은금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미란은 가방에서 약을 꺼내 은금이에게 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도착해요. 마지막 남은 길을 걸으며 저는 은금이를 꼭 안았습니다. 동생의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금아, 조금만 더 힘내. 우리 곧 아빠 만날 수 있어.
마침내 우리는 라오스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는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네요.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의사는 은금이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점차 은금이의 호흡이 안정을 찾았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여정만이 남았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금이도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은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은금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은금이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은금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정부의 의료 지원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은금이의 수술비를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금이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수술 당일 저는 은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은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을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잖아.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달 후 은금이는 퇴원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려도 숨이 차지 않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아프지 않아. 은금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밝았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희금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금이는 이제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가슴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제 나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거지?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는 웃음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먼저 용기를 내주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 그리고 긴 여정을 견뎌준 은금이까지.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도망의 이야기가 아닌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